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부터 민간 경력자 채용 피셋 상황 판단 영역을 풀어볼 겁니다. 2020년 거부터 풀어볼 거고요. 기존에는 제가 하루에 5개씩 정해진 시간 9시에 올렸는데 편집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올릴 겁니다. 시간 쪼개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아래 링크 달아놨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문제 뽑아가지고 미리 풀어보시고 유튜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법조문이고요. 5번은 일반 텍스트형입니다.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보기 먼저 보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편이거든요. 1번.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광역교통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실무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으나 여기에 밑주셔야겠고요. 광역교통위원회는 안 된다. 그 다음 5번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행안부 소속 공무원을 선정할 때 행안부 장관이 임명한다. 자, 보니까 실무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그 위원 선정에 대한 위원 위촉이나 이제 임명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급 피셋 해설에서 조항별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그 다음에 3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 지금 광역교통위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3호에 따르면 4번 틀렸죠. 실무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으나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행안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기 1, 2, 3에는 다 실무위원회 얘기가 있죠? 다 위촉 관련한 얘기예요.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위촉만 보면 되거든요, 우리는. 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여기 잘 봐야겠죠?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행정중심복합 어쩌고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자, 2호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 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호 환경 등 광역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그러면 1번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틀렸고요. 자, 2번이랑 3번 남아있는데, 자, 보면은 구성원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될 수 없다. 2번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3번 보면은 위원장의 위촉이 없이도 실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1호부터 3호까지를 쭉 보면은 이 3번이나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이 필요한 거지 1호나 2호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촉 없이도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실무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2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기 먼저 읽을 거예요. 배아 생성 의료기관 불임 부부를 위해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알선할 수 있다.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 항암 치료 받지 않더라도 배아의 보존기간을 6년으로 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혼인한 미성년자의 정자, 임신 외의 목적, 수정해서 배아 생성할 수 있다. 4번, 보존기간이 남은 자녀 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생성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 배아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체외에서 피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대략적으로 키워드 잡았고요. 읽어볼게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배아란 수정란,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분열된 세포군. 자녀 배아란 체외 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해서는 안 돼요.
단 하고 예외 조항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번은 나가리입니다. 임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생성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2항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 안 되고, 사망한 사람 안 되고, 미성년자 안 되는데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혼인한 미성년자 얘기는 이미 3번에서 나왔었죠. 3번은 나가리가 됐으니까 굳이 보지 않아도 되고요. 사망 누구든지 금전 재산산의 이익 그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반대급부 나왔죠. 배아나 난자 이거는 해선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또 단서 조항 있죠. 기증자가 배아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합니다.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항암 치료 얘기 나왔어요. 그 기증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5년인데요. 항암 치료 받으면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2번 틀렸어요. 받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사망, 그 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중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는 폐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자녀 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이런 목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 보면 이제 보존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게 아니라 지난 거여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5번은 왜 되냐면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 배아도 나타나기 전까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5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만약에 3년이야, 정하게. 그럼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아직 안 된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보존기간이 지난 자녀 배아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년째예요, 만약에. 그럼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단서 조항을 놓치면 틀리기 쉬운 문제인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법조문 문제는 보기에서 키워드 잡고 올라가서 하나하나 매치시키면서 풀어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립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업소 갑을 병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뭐 업소 갑이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다 경우에 쓰니까 우수 수입 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거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자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2020년 2월 20일에 요거로 등록됐다면 등록은 이때까지 유효하다. 유효가 몇 년인지 보면 돼요. 지금 4년이거든요. 여기서는.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럼 지문에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보면 되겠고요. 4번 수익식품 수입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위배해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요 3년 동안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 잘 봐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수 수입업소가 수입 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전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항이 있습니다. 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 업소를 포함한다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관리를 점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점검한 자는 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기 1번 갑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기업소가 아니고요. 해외 제조업소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시 지문 읽을게요. 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급을 하는데요. 이 유효기간은 등록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4년이 아니고 3년이고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1호가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는 무조건 취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3번 틀렸어요. 취소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4번 보면은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틀렸어요. 정답은 5번으로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꼭 확인을 하고 싶다 하면은 검사 생략을 빨리빨리 찾아보면 돼요. 네, 여기 보면 수익검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요거 1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수 수입업소는 이제 전체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문제는 보기에서 나오는 숫자를 좀 유심히 보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4번 갑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부터 봅시다. 학교 도서관이, 그 다음에 한국어 수어 통역센터가, 점자 도서관이 이렇게 주체가 다 다르니까요. 지문에도 이 주체별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공표된 소설을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한국어 수어로 변환하고 이 수어를 복제해 공중송신하는 행위.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표된 영화에 포함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해서 배포하는 행위. 근데 보통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찝찝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좀 맞겠죠. 디귿, 전자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봐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을 녹음해서 복제 전송하는 행위. 근데 요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시각장애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연주 음악을 녹음해서 복제한다고요? 이게 시각장애인 이용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정도 생각하고 지문 들어갑니다.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 형식을 변환하거나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공표된 저작권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시각장애인 봅시다.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점자도서관은 자, 보기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맞고요. 공표된 어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문 저작물 밑에 설명도 나와 있긴 한데요. 문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디귿에 나와 있는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디귿 틀렸고요. 그러면 여기 다 날라갑니다. 그 다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한국어 수어로 변환할 수 있으며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호하고 있는 시설, 위안 특수학교, 수어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니은 날립니다. 네, 기억이 정답이 되고요. 실전에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좀 볼게요. 보기 읽을 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요런 거나 시각장애인인데 연주 음악이다? 요런 거 조금 센스 있게 잡아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요. 그냥 텍스트형이니까 쭉쭉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보기부터 봅니다. 공직 부패는 권력 남용과 관계없이 이런 거 관계없이 해당 사항 없이 이런 거는 저는 괄호를 쳐줍니다. 그래야 구분하기 편하니까요. 공적 의무,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외관상으로만 존재해도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흐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3번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공직부패는 공적 의무, 사적 이익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나오면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의 초점, 공직부패의 사전 예방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 지문 들어갑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공적 의무,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 상황을 지칭을 하고요. 공적 의무,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점에서 이해충돌은 공직부패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죠. 네, 3번 맞고요. 하지만 공직부패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거래요.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합니다. 1번이 틀렸어요. 공직부패가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꼭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공직부패가 뭐 권력 남용하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관계없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틀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빠르게 찾아 드릴게요. 쭉쭉쭉 읽어보면은 자, 여기 처음으로 이제 규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공직부패는 결과인 반면 이해충돌은 상황이다. 굉장히 명확한 설명인데요. 공직부패는 드물지만 그걸 이해충돌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겠죠. 이렇게 이지만이라고 역접으로 돼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4번 맞고. 그런 이유로 전통적인 규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최근에는 그쵸? 정부의 의사결정 어쩌고저쩌고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면 외관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당화되고 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풀어드린 문제들 7급 피셈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다 보기에서 키워드 먼저 잡고 올라가서 매치시키면서 했어요. 그렇게 푸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보기만 읽어도 지문에 어떻게 나오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돼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쭉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습해 오실 때 그런 식으로 사고 과정까지 떠올리면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